컨텐츠 기획원 FA 강의 이제 6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좀 늦게 업로드가 됐습니다. 미안하고요. 일단 6주차에 대한 주요 내용과 개요 그리고 토론 주제들은 지편 캠퍼스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지난해 있었던 참고 PPT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PPT의 내용, 특히 이번 주 6주차의 참고 PPT는 본인 스스로가 제가 제시한 5개의 연구 문제를 재배열했어요. 그래서 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연구 문제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연구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연구 문제의 서사를 본인이 정리를 해서 어느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기면 그걸 재배치하거나 또는 질문 두 개를 섞거나 질문을 구분하거나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이나 고정관념에 잡히지 마시고 쌤이 준 연구 문제 전체를 이해한 다음에 본인 나름대로 재배치하고 다시 설정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6주차는 이 수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용자라는 것은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 관객을 얘기하죠. 또 어떻게 본다면 리더, 읽는 사람들 얘기도 하고, 또 리뷰어, 평가하는, 분석하거나 또는 평론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수용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컨텐츠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는 가운데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다다릅니다. 결국 어떤 플랫폼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 창작자, 생산자의 역할이 결국은 이 리더로서 소비자에게 어떻게 도달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소비자한테 정해진 창작자의 의도가 그 의도를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는 플랫폼을 경유해서 정확하게 소비자한테 갈 수만 있다면 컨텐츠를 기획한 사람의 그 목적이 거의 100% 완성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아이디얼 타입이긴 합니다만 창작자의 가장 큰 목적은 내가 원하는 타겟 오디언스들에게 내가 원하는 창작자의 크리에이티브한 목적성을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전달하도록 플랫폼을 선정하고 마케팅 포인트를 잡고 거기에 맞춰서 타겟들이 가장 모인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6주차는 바로 이 수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똑같은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그 컨텐츠를 어떻게 배급하고 어떻게 유통시키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어느 시기에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도달하게 만드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완전히 나눠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이현세 선생님의 대표작인 카론의 새벽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카론의 새벽은 두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이 경찰이었던 두 형제가 전혀 다른 인생 길을 걸으면서 아주 어려움과 또는 긴장과 배신과 그러나 서로 간의 애정을 다시 확인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카론의 새벽이 영화화되면서 영화가 테러리스트라는 영화로 제목이 개봉이 됐습니다. 이 카론의 새벽의 원작이 테러리스트라는 영화로 개봉이 됐는데 그 영화를 만들고 나서 인기 만화가 이연세 원작이라는 영화 때문에 초창기에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가 됐는데 개봉을 해보니까 이게 잘 흥행이 안 됐습니다. 주연이 이제 최민수 씨가 주연을 했는데 흥행이 잘 안 됐거든요. 그 영화가 흥행이 안 되고 다 내린 극장에서 더 이상 영화를 상영하지 않게 됐는데 몇 달 후에 모래시계라는 우리나라 뭐 손가락으로 몇 번째 꼽을 수 있는 인기 드라마가 시작이 됐죠. 시리즈가. 그 모래시계가 몇 달 동안 거의 뭐 반년 동안 열심히 그 사람들한테 방영되면서 전 국민적인 호응과 관심과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인공은 역시 최민수 씨였죠. 모래시계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니까 테러리스트라는 영화를 재개봉했습니다.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처음부터 그 캐스팅에 대한 여러 가지 기획과 영화 개봉 시점과 그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기획이 있었더라면 첫 번째 개봉은 안 했어도 되는 상황이었다. 뭐 어차피 이 갬블 같은 도박 같은 컨텐츠의 이 마케팅 포인트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되긴 되겠지만, 이렇게
어느 시점에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유통시키냐에 따라 전혀 답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 공감하실 겁니다. 이번 6주차 소비자 트렌드 및 라이프 스타일 분석에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 고객이 이제 핵심이죠. 타겟 오디언스. 이 목표 고객을 상대로 해서 이 제너레이션, 어느 세대와 또 장르, 그리고 스토리텔링, 하다못해 패션, 그다음에 젠더 이런 다양한 사회 구조 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배치하고 전환시키고 도달시키는지 그런 사례들을 찾아보는 게 6주차의 연구가 되겠습니다. 사실 소비자의 컨텐츠 트렌드는 시대별로 아주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이 6주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참고 도서 중에 하나가 인문학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다라는 책입니다. 인문학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다. 이 책을 보면 그 시대별로 컨텐츠를 소비하고 또 어떤 문화를 소비하고 패션을 소비하는 소비 유형들을 하나의 종족화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주아라는 단어도 있고 보헤미안, 히피, 보보, 힙스터 이렇게 다양한 그 소비 계층을 대표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별로 그런 특성 있는 소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세대나 유형들을 명명한 그 이름이죠. 그 책을 쭉 읽어보시면 그런 그 패턴들, 다시 말하면 어느 시기를 유행했던 소비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선순환하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이게 계속 턴된다는 얘기죠. 다시 돌아오고 있구나. 아주 과거의 복고적인 풍토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다시 유행의 하나의 그 중요한 타겟으로 떠오르구나. 다시 말하면 타겟 오디언스가 어느 시점에 어떤 유형의 인종으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론은 그 책에서 인문학 라이프스타일 제안다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인종들이 지금 어느 인종이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인종에 가장 근접한 타겟 오디언스를 잡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따져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컨텐츠 기획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핵심적인 그 유료 결제를 하는, 다시 말하면 경제권을 쥐고 있는 메인스트림 지배계층이 어느 세대인가, 어느 제너레이션인가, 어느 젠더인가, 또 어떤 패턴의 인종인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극장가에서 보면 플로우 선생님들 같이 보려고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주셨다. 선생님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후에 한번 저기 건대입구 롯데시네마 가서 플로우를 봤습니다. 대단히 가슴 아팠던 거는 한 150석, 200석 되는 극장에 저 혼자 봤다는 거거든요. 와, 요즘 극장에 사람이 참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OTT 영향도 있고 또 예전에 영화를 많이 봤던 10대나 20, 30대들이 극장에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 극장을 가장 많이 간 세대는 4050 세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4050 세대가 10대와 20대 때 열심히 봤던 흘러간 영화들, 어떻게 보면 명화죠, 명화. 시네마 천국부터 시작해서 아주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복고를 넘어서 진짜 그 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영화들이 재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작 영화를 많이 안 보니까 결국은 4050들 즐겨봤던, 자기들이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런 영화들을 재개봉하면 또 그냥 재개봉이 아니라 리마스터링해서 화질도 좋아지고 음질도 좋아지는 그런 작품들을 보여주면 다시 고객들이 오지 않을까 해서 다시 복고적으로 예전 작품들이 재개봉하고 있어요. 이게 그 리메이크한 작품이 아니라 진짜 그 시대에 있었던 원작 자체를 화질만 좋게 하고 음질만 좋게 해가지고 다시 재개봉하고 있다는 것도 결국은 지금 극장에 누가 제일 많이 가느냐를 전제한 분석이 있게 되겠죠.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리는 컨텐츠를 기획하고 컨텐츠를 배급하면서 지금 시점에는 누구를 중심으로 기획을 해야 되겠다, 또 다 만들어진 게 있다면 어떤 타겟 오디언스를 목표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연구 문제 바로 그겁니다. 지금 컨텐츠를 소비하는 메인스트림 누구인가? 지금 메인 제너레이션은 어딘가? 그렇다면 그 소비를 하는 메인 제너레이션이 왜 그들인가? 그 메인 제너레이션이 메인스트림을 형성할 수 있는 사회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흥행을 보여줄 듯이 사람들한테 검증하듯이 제대로 해낸 컨텐츠는 어떤 거고,
그런 제너레이션과 또는 젠더와 세대를 맞추지 못해서 흥행에 또는 배급에 실패했던 콘텐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보자는 게 첫 번째 연구 문제입니다. 분명히 콘텐츠 소비는 사회적 원인에 기인한 제너레이션과 젠더와 몇 가지의 요인에서 정확한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공과 실패 사례의 구조적인 원인을 세대별 소비 패턴이나 맞춤형 전략이 부재한 것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례를 봐야 되고, 정확히 타겟 오디언스와 그 시기에 가장 메인스트림을 차지하고 있는 세대를 파악해서, 또 인종을 파악해서 정확히 그게 맞춰서 마케팅을 한 사례가 뭐고, 전혀 다르게 해서 망한 사례가 뭐고, 이런 걸 찾아가서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첫 번째 연구 문제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소비 계층의 유형이 어떤 유형이 메인스트림인가. 다시 말하면 1번의 연구 문제가 제너레이션이 가장 중요했다면 2번의 연구 문제는 이제 종족이죠. 인종의 문제인데, 아까 인문학 라이프스타일 자야다에 나왔던 인종들, 예를 들면 부르주아, 보헤미안, 히피, 보보, 힙스터,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 두 가지의 트랙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메인스트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소비 패턴을 추종하는 것들, 무조건 따라가는 것들, 그 유행이잖아, 그런 옷 입자. 예전에는 그 80년대에는 그런 유행이 있었는데, 대학 다닐 때는 여자대학교 여대들 앞에 가면 옷집들이 쫙 있는데, 옷집들이 어느 시즌에는 다 비슷해. 옷이 그 패턴이나 디자인이나 색깔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유행이가 다 그 옷 입으니까 우리끼리는 농담으로, 야, 요즘 그 여자 대학은 교복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다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요한 트렌드를 다 추종한 계층이 있고, 또 다른 트랙은 그런 거를 진짜 배격하고, 나는 메인스트림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따라가지 않겠다. 나는 내가 소중하고 내가 하는 것들이 파격적이고 도전적이고 저항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그 인문학 라이프스타일 제안화대에 나오는 그 인종들은 대부분이 저항적인 인종들입니다. 메인스트림에 저항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가 보고 있는 소비 트렌드에다 반영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인 게 펑크, 뭐 히피, 여피, 뭐 이런 인종들이 저항하는 인종들이죠. 예전에 히피 같은 경우는 이제 1950년대, 40년대, 50년대 넘어서 이제 반전, 전쟁을 반대하고 반핵, 핵을 반대하고 프리섹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히피족들의 생각들이 완전 자유로운 삶이었죠. 본인 스스로가 모든 삶에 대한 굴레를 벗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주장하고 살고 싶고, 나한테 뭘 강요하고 주장하는 기존의 메인스트림이나 기존 그 부모 세대나 거기 일종의 정부나 경찰, 이런 공적인 세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하고 비판하고 했던 이런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또 맞춰서 컨텐츠가 기획이 되겠죠. 도전하고 저항하고 반대하는 이런 컨텐츠 주제들이 또 거기 맞춰서 그 종족의 소비에 맞춰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시점에서 소비하는 메인스트림은 어떤 종족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뭐 그 책에 나온 종족에서 골라서 여러분들이 설명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 책이 없더라도 그런 저항이든 또는 추종이든 거기 맞춰서 그 인종들을 분석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본다면 이러한 유형적 소비 세대들, 이런 유형적 소비 세대들의 새로운 유형과 내지는 융합의 유형과 아니면 반복적인 유형과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수가 있습니다. 뭐 새로운 유형들이 계속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유형이 다른 유형과 융합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예전의 유행이 다시 반복적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세대에 맞춰서 분석을 해보자라는 게 두 번째 연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각각의 좀 세부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진구에 군자동, 화양동 이런 동이 있는데, 학교가 있는 이 광진 화양동은 1인 가구가 80%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군자동은 1인 가구가 70%라고. 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원룸이나 뭐 친구랑 함께 살고 있는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학 가고 또 많다 보니까 또 우리 학교 근처에 오피스도 많이 지었고, 그러다 보니 1인 가구가 아주 많이 늘어나서 화양초등학교가 폐교가 돼버렸죠. 더 이상 그 부모 세대가 살고 있지 않고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초등학교가 학급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그냥 양쪽 초등학교로 다 애들 분산시키고 화양초등학교는 학교를 폐교를 했습니다. 지금의 출산율이 2명이서 만나서 둘을 낳아야지 유지되는 건데, 2명이 만나서 1명을 아이를 낳는 것도 사실은 점진적인 축소인데 거의 안 낳다 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지. 0.7 정도가 돼서 밖에 없어서 이런 사태로 가면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 의식이 사실 지금 많이 나와서 지자체도 지원을 많이 주고, 또 지금의 그 MZ 세대들도 결혼을 하고 애를 낳자는 분위기가 다시 부활하면서 약간씩 출산율이 오르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출산율이 1 이하입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출산율이 적게 되면서 사람들은 내 혼자가 즐길 수 있고 내 혼자가 소비할 수 있는 1인 가구의 컨텐츠 소비를 찾게 됩니다. 뭐 이제 혼밥, 혼식, 뭐 혼술, 뭐 이런 것들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채널에서도 또는 유튜브에서도 혼자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걸 어떻게 혼자 밥 먹니? 어떻게 혼자 술 먹어? 말도 안 되지라고 했지만 지금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는 문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 공감된 것들을 나 혼자만 그렇게 외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문화야 라고 보여주는 컨텐츠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뭐 쿡방이나 먹방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혼식이 많죠. 혼밥도 많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유행하고 있는 1인 컨텐츠의 주대한 장르나 또는 주제나 유형은 어떤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한 시대에 그냥 패션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하나의 장르로 남을 것인지. 결국 1인 컨텐츠가 많아진다는 것은 1인 가구와 출산율 조절을 더 촉발시키고 유지하고 확장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1인 컨텐츠가 많아질 사람들은 아유 저 진짜 결혼도 해야 되고 사랑도 해야 되고 애도 낳아야 되겠구나라는 거에 사람들이 공감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인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문제의식이 되겠죠. 1인 가구를 위한 1인 컨텐츠가 결론적으로 여러 사람들의 컨텐츠 소비를 더 확장시키는 기능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서 심화시킬 것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고민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 문제가 이제 오타쿠 문화입니다. 오타쿠 문화. 일본 말에서 온 거죠. 집안에만 있는 문화다. 뭐 이런 건데, 사실은 우리가 오타쿠를 이제 오덕이라고 우리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서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로 생각을 했어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집중적으로 한 곳만 파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보는, 그러다 보니까 다양성이 떨어지고 비교도 안 되고 자기 것만 옳다고 괜히 이기적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수직광적이고 좀 삐딱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내지는 좀 답답하다,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오덕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키덜트죠. 키드하고 어덜트를 합한 거. 어른이 됐는데도 아직도 어린이 때 그 소비 행태와 소비 유형을 버리지 못하고 늘 그 유형을 반복적으로 하는, 뭐 선생님도 지금도 많이 피규어를 모으고 재밌는 만화책이든 좋은 그림 동화책 이런 것도 많이 모읍니다, 선생님들. 저도 키덜트냐, 요즘 키덜트를 볼 땐 선생님 그 키덜트 택도 못 드는 것 같아. 엄청난 비용을 쓰고 엄청난 캐릭터들 모으고 이런 것들을 또 갖고 사는 것 자체, 또 자기 책상 위에 이렇게 디자인하는 것 자체를 되게 즐기는 어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그런 어른들도 다 오덕이었어. 그래서 키덜트가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근데 최근에 세대에서는 키덜트 자체가 오덕에서 진화된 하나의 세대로 분리되면서 키덜트 그룹이 이제 마니아층과 이 오타쿠층을 넘어서서 아주 중요한 소비 패턴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키덜트 그룹의 움직임에 맞춰서 진화되고 있는 컨텐츠의 사례와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유아 때 봤던 컨텐츠가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하고 싶은 굿즈를 구입할 수 있게끔 되는 세대까지 끌어올라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유아 애니메이션이 유아 소비 때 그치고 애들이 티네이저를 거치면서 로우틴에서 하이틴으로 성장하면 그 와중에 어렸을 때 봤던 컨텐츠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컨텐츠로서의 경제활동을 하게 된다. 이게 사실 한국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과 한국 만화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지요. 유아물은 많아. 취약전 아동들이 볼 키즈물은 많아. 근데 10대에 로우틴이 되면 그런 거 안 봐. 그리고는 전혀 다른 장르나 다른 유형을 즐기다가 2030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돼도 다시 초창기의 키즈로 안 돌아간다는 거지. 근데 키덜트가 나오면서 그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서 자기 어렸을 때 봤던 일본 애니메이션, 또는 한국 전통 애니메이션,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그 복고 게임들 이런 것들의 새로운 굿즈나 새로운 시즌, 새로운 유형들에 대해서 소비를 촉발시키고 집중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4번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키덜트 그룹의 맞춤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컨텐츠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컨텐츠를 리셋한다. 다시 소환한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다시 소환해서 옛날보다만큼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자신의 잠재된 인기를 부활시키는 이런 컨텐츠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4번이 되겠습니다. 결국 4번은 오타쿠 그룹, 마니아 그룹으로서의 키덜트가 가지고 있는 소비 패턴의 특성들 또 사례들을 통해서 그럼 어떤 컨텐츠를 거기다가 다시 제공을 하고 설계를 해야지만 키덜트 내 소비를 촉발시키고 라이센스 산업이나 IP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4번에 예측된 우리의 문제 분석이 되겠고요. 마지막 이제 5번은 90년대와 밀레니엄을 넘어서는 세대를 우리가 이제 MG, MZ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MZ 세대 사실은 이제 우리가 MZ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변동 여파가 뭐 희화되는 것도 있고 저는 나이는 MG인데 MG 아니거든요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과 강의를 하고 있는 여러분 다 MG야 지금. 근데 MG인데 나는 MG처럼 생각 안 하는데 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른들은 다 MG로 봅니다. 똑같이. 왜?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MG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두려워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은 거기 그 제너레이션 이해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알파 세대죠.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알파 세대. 야, 그럼 이 알파 세대는 어떠한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선생님들한테 늘 누가 물어봐요. 야, AI가 대학에서 강의도 많이 한다는데 아이들이 AI를 반대하지 않아?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저한테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세대, 선생님 세대는 AI를 되게 두려워했고 AI가 오면은 일자리도 많이 잃는 것 같고 큰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세대는 더 빨리 배우고 쉽게 배우고 잘 응용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AI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또 그렇게 또 소비하고 즐기면서 AI가 데이터 학습을 하고 머신러닝을 하다 보니까 더 진화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선순환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MZ 세대가 커오면서 선생님 세대가 원래 이 기성세대들이 봤던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쉽게 극복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AI의 심화, 다양한 장르적 탈출이나 장르적 돌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야 과연 이렇게 돼도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겠지만 바로 다음 세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된 아이들이 커오고 있고 사회에 또 올라오고 있고 또 우리 과에 옵니다. 결국은 이 알파 세대의 미래 소비 패턴을 예측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기획의 방향성 그리고 동참의식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어떤 아젠다와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될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사례를 중심으로 유추해보고 분석해보는 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주차 5가지의 설명을 제가 좀 몇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6주차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 이 소비자들의 트렌드와 그런 트렌드를 중심에 두는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현재는 어떠한 것들이 메인스트림에 올라와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컨텐츠 기획을 하고 그걸 그들의 그룹에게 딱 배달까지 되는, 유통까지 되는 그런 기획이 돼야 된다. 그래서 6주차가 어느 주보다도 중요한 주다라고 생각하시고 사례들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주차 소비자 트렌드 및 라이프 스타일 분석 FA 강의를 마치겠습니다.